사례는요, 건축 공간의 설계, 그리고 초기 안의 생성과 그 성능 분석이 한 화면에서 붙는 사례를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여기 보시면 오토데스크라고 있어요. 오토데스크 포맷은 대지 그 배치 안을 올려주면 일사, 채광, 바람, 소음 이런 거를 초기 성능으로 빠르게 돌려요. 그래서 가능한 안을 탐색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팀은 아이디에이션 단계에서 더 많은 가설을 시험할 수 있고요. 사람 고유의 설계 언어로 다듬는 데만 신경을 쓰게 합니다. 정말 아주 오래 걸리는 작업을 얘가 아끼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형태를 자동으로 여러 제안을 받을 수 있고 풍환경 1조의 기초 분석을 즉시 확인하는 튜토리얼이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아킨치아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건축 어시스턴트 작업을 대체한다라는 그 주장은 신뢰할 공신력 있는 1차 근거를 아직 확인하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업계에 영향력을 준 사실로서는 오토데스크가 2020년에 AI 기반 초기 설계 플랫폼 스페이스메이커를 인수해서 지금 그 스페이스메이커가 포마 제품군으로 통합이 되는데 초기 설계의 의사결정 보조를 강화한 흐름을 이번 사례에서 들고 싶었습니다. 과열된 직업 대체 표현을 좀 피하고요. 반복 업무의 자동화, 그리고 사람의 설계와 판단, 구도로 이해하는 것이 아직까지는 안전하다고 보겠습니다. 네 번째 사례는요, 문학 수상작의 실제 사례예요. 2024년에 아쿠타가와상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수상작 표동정 타워의 작가 구단 리에가 수상 직후에 소설 전체 분량의 5%를 생성형 AI가 만들어준 문장을 그대로 인용했다고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이때 일부 매체에서는 대화 장면의 일부라고 구체화했습니다. 문학계의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켜 왔지만 이 저자는 작가의 약점을 보완하는 도구로 AI를 쓴 것이라고 명확하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이 사례는 AI 보조, 이건 감점이라는 선입견을 뒤흔들며 공표와 표기, 책임의 문제를 사회가 어떻게 협의할지를 던져주는 계기가 됐습니다. 저는 이 탐구의 여정에서요, 이 사례를 저작자성, 편집적 기여, 표시의 의무의 관점으로 해부를 해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이거를 좁힐 수 있을까요? 어쨌든 우리 간 맞춘다는 거, 요리할 때 간 마지막 단계, 그 마지막에 해석, 그 이름을 걸고 무대에 올리는 그 책임, 플레이팅하는 그 순간, 그쵸? 이거 제가 만든 요리예요. 진짜 비싼 레스토랑 가면은 셰프가 직접 나와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잖아요. 이거는 자기 이름 걸고, 그리고 대부분 미슐링 그런 그 레스토랑 가면은 셰프의 이름을 걸고 이름을 딴 레스토랑 이름이 많죠. 그 책임은 바로 그 인간의 지휘권을 잃지 않으면서도 내 조리 도구들의 이점을 최대한 이끌어내는 그 방법에 초점을 두어야 하겠다. 라는 그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사례들이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생성형 AI 시대의 창작의 미래. 지금 우리는 창작과 생성의 철학적인 구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단계에 왔습니다. 오늘은 창작의 의도와 주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작은 상상력을 써서 새롭고 가치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활동이고 그 핵심에는 의도를 가진 주체, 그러니까 에이전트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있겠죠. 이 철학적인 문헌에서는 창작을 설명할 때 주로 새로움 플러스 가치가 자주 함께 언급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베리 스카우트 같은 철학자들은요, 창작적인 것은 반드시 어떤 에이전트에 의해서, 그러니까 주체성을 가진 사람이 있죠. 그 에이전트에 의해 창조된다라고 표현을 하고는 했습니다. 에이전시의 관점, 이게 뭘까요? 한번 그 관점을 제시하는 것을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한편 에이전시는 의도를 갖고 행위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의도는 단순 욕구가 아니라 행위를 계획하고 통제하는 실천적 태도로서 설명이 되는 부분이에요. 이 정의를 합쳐보면 창작의 본질은 왜 이걸 하려는가 라는 것과 그 의도와 그 의도를 실행하고 책임지는 주체성이 있습니다. 생성은 달라요. 산업, 연구, 정의에서 생성형 AI는 학습 데이터의 패턴과 분포를 인코딩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패턴과 분포를 해석해서 이거를 입력된 프롬프트에
반응을 해가지고 유사하지만 절대 동일하지 않은 새 출력을 만들어내는 시스템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듯하게 나오는 그 방법과 절차에 어떤 기능적인 초점을 둔 기술적인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과정은요, 사용자의 지시하고 데이터하고 모델에 의해서 이제 이게 변수가 돼서 좌우되고 스스로 목적을 세우거나 책임을 질 수 있는 주체로 우리가 간주하지는 않습니다. 요약을 해보자면 창작은 왜, 누구의 것인가의 문제이고 생성은 어떻게 그렇게 그럴듯하게 만들었을까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AI가 예를 들어서요, 10곡을 만들어줘도 오늘 제가 무대에서 어떤 걸 선택을 해서 연주를 할지, 어떤 메시지로 공표를 할지, 결과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책임질지는 사람인 제가 결정을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구분은 이후 저작자성, 표시 의무, 책임 귀속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하는 바로 그 부분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자, 이거 보시면요. 여기 인간 창작과 AI 생성의 비교라고 제가 하나 해놨잖아요. 근데 이걸 보면 저희가 이제 6개의 차원으로 비교를 할 수가 있다라는 시각화를 여기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의도성, 이제 첫 번째 있는 게 3시 방향, 3시의 의도성이라고 했죠. 인간은 분명한 목적 메시지를 세우고 계획에 따라 수행을 합니다. 여기에 인간이 열의 9을 인간에게 이 비중이 있고 AI는 이때 프롬프트에 반응은 하지만 자체 목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목적은 이제 프롬프트를 따른다라는 게 목적이라고 봤을 때 한 10의 3 정도는 AI에게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 두 번째, 맥락. 인간은 청중문화. 인간은 청중과, 그러니까 타겟이 누구인지, 그리고 문화, 그리고 장소의 역사를 통합할 수 있는 개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이 맥락에 있어서는 열의 9, 그리고 AI는 이때 학습 분포에 근거한 통계적 근접성으로 맥락을 추정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 열의 6 정도 점수를 준 거예요. 생성형 AI가 데이터 패턴을 바탕으로 유사한 출력을 만든다는 그런 정의가 있잖아요. 그거를 배경으로 봤을 때 그렇다라는 결과를 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주체성, 책임을 포함하는 부분입니다. 인간은 선택과 공표의 책임 주체입니다. 따라서 100% 인간에게 있는 부분이고 AI는 도구로서 그 윤리적 책임의 직접 귀속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열의 2 정도만 그래도 하긴 했으니까. 그래서 정책 프레임은 사람과 조직의 책임을 전제로 규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라는 결과가 나오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번째는 혁신성. 인간은 경험과 직관으로 가치 있는 새로움을 설계합니다. 대신 AI는 대규모 조합과 그 탐색이 아주 강하죠. 그래서 신변형을 잘 냅니다. 창작은 새로움과 가치다라는 기준을 점검하는 부분입니다. 자, 5번째는 가치와 판단인데요. 인간은 미적이고 윤리적인 기준을 스스로 세우고 수정할 수 있는 반면에 AI의 평가는 학습 패턴에 근접해 간접적으로 점수화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6번째, 윤리적인 책임. 인간에게 있는 부분은요, 창작자 그리고 플랫폼 기관. 인간은 표기, 투명성, 그리고 책임성을 집니다. 뭘 사용하는지 인간이 선택해요. 하지만 AI 자체의 책임 점수는 아예 0에 가깝고요. 제도는 사람에게 책임을 요구한다 라고 정의 내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Human AI Co-Creativity라고 우리가 자주 표현을 하고는 하는 이 인간과 AI의 협업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어떤 표준화되어 있는 게 아직은 없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정책 규정조차 제대로 정해지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현실 단계에서 어떤 표준이 되는 단계는 어쩌면 3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원이냐, 시너지냐, 공생이냐. 저는 지금 우리는 시너지 단계에 있다라고 봅니다. AI는 제한, 초안, 그리고 변주를 인간은 의도, 선택, 책임을 맡는 단계인 거죠. 아직 공생 단계는요, 저작 시스템 전반의 통합이 아직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매력적이긴 하지만 지금 교육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책임 귀속이 흐려질 수 있기 때문에 아직 공생 단계까지는 다루지 말아야 하는 단계인 것 같아요.
그런 입장이 주류이기도 하고요. 이런 그 표현 들어보셨죠? Extended creativity, 창작의 증강 그리고 확장. Extended를 뭔가 증강이라고 표현해야 저는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제가 이분 어떻게 읽는지 몰라요. 가지올리라는 분이 쓴 논문에 보면 확장된 창작성이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확장된 창작성 프레임워크에 따르면 생성형 AI는 인간 창작성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확장하고 증강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무대에 오른다면 연주를 한다고 봐요. 거의 항상 바이올린, 피아노가 있으니까. 이 반주가 바이올린을 만약에 완전 덮어버린다면 그게 협주가 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클래식 작곡, 창작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폼이 있습니다. 이 소나타 형식이라고 하는 폼인데요. 이게 아까 틀 이야기했잖아요. 틀 안에서 내가 사람을 만들 것이다 라고 하면 어떤 색이 됐든 어떤 믹스를 부어도 어떤 그 반주도 그 틀에 맞춰서 결과물이 나오는 것처럼 소나타라고 하는 형식에 맞춰서 내가 작곡을 하게 되면 그거는 소나타 형식에서 그 구조 속에서 곡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요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소나타 형식이 굳이 언급을 하는 이유가 어떤 작곡사적으로 봤을 때 아주 중요한 그런 이론이기 때문이에요. 여기에서 소나타 형식에서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은 저는 이 기술과의 협업 단계에서 봤을 때 이 점인데요. 뭐냐면 테마가 있다. 그리고 이거를 뒷받침해주는 반주가 있다. 근데 이 테마를 바이올린과 피아노가 만약에 이 소나타를 연주를 한다면 이 테마를 바이올린 혼자가 하거나 피아노 혼자가 한다. 둘이 같이 하는 거는 이제 유니소노라고 하는 그런 그 표현적 테크닉은 있지만 그건 틀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형식, 소나타 형식에서는 이 두 개의 악기가 서로 테마를 번갈아 가면서 연주를 하는 게 일단은 공식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한 아티스트가 이 테마를 연주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때 바이올리니스트가 테마를 연주할 때 피아노가 반주를 하거든요. 그거를 그 다음에 바꿔서 피아노가 테마를 연주할 때 바이올린이 반주를 그대로 다시 연주를 합니다. 근데 이 틀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심포니들 있죠. 빠바바바바바바 이런 웅장한 그 심포니들. 이게 바로 소나타 형식에서 비롯된 작곡 폼입니다. 그만큼 이게 아주 기본적인 틀이 돼가지고 확장과 확장이 거듭돼요. 어떻게 보면 클래식 역사적으로 봤을 때 가장 웅장한, 가장 초대형 포맷이라고 볼 수 있는 심포니 폼에 이르기까지 발전이 된 틀이 바로 소나타 형식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인간과 생성형 AI의 협업을 설명할 때 꼭 지적하고 싶은 부분의 핵심이 소나타에서 곡의 테마가 있고 없고 그래서 이거를 서로 한 사람은 서포트를 해주고 그 테마를 살려주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서포트를 해서 이 단어를 살려주고 하지만 똑같이 안 한다는 거, 동시에 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제가 소나타 형식에서 여러분께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단계에서 가장 좋은 협업의 방식은 각각의 객체가 서로 그 역할이 겹치지 않을 때 나온다 라고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이런 협업의 창작에서 결과물이 작품으로 발전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듀엣과 다른 점 하나는요. AI와의 협업에서는 파트너가 아니라 솔리스트가 있다는 거죠. 솔리스트가 있고 파트너라기보다는 반주자에 가까운 AI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인간이 솔리스트로 배치가 되는 거고 그렇게 했을 때 이번에 단독 공연한대. 누가 하는데? 뭐 아이유가 한대. 뭐 지드래곤이 한대. BTS가 한대. 이게 솔리스트인 거예요. 그리고 뒤에 세션으로 누군가가 오긴 할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티켓 판매 업적에 있어서 판매율, 흥행성, 인기도, 뭐 매출 이거에 그 뒤에 앉아 계시는 세션들, 뭐 베이스, 드럼, 기타 이분들이 책임을 지진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나타는 피아노와 바이올린이 서로 동등한 관계 속에서 듀엣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단계라면 AI와 인간의 협업에 있어서는 적어도 아직까지는 인간이 솔리스트로서 자리를 위치하고 생성형 AI는 반주의 역할을 하는 거죠. 서포터. 그래서 인간이 이 결과에 대한 책임, 공표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라는 관점. 이게 정확하게 이루어졌을 때, 개념이 장착됐을 때 확장된 창작성이라는 표현이 비로소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데이터로 한번 생성형 AI가 어떤 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는지, 생성형 AI가 지금 어떤 결과를 불러일으키고 있는지 한번 데이터로 접근해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뾰로롱. 이번 영상도 마음에 들으셨다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까지 남겨주고 가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If you enjoyed this video, please don't forget to subscribe and like. And if you leave a comment, It would be huge support to me. Thank you so much.